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 수능 기출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개의 세트 지문 중에서 첫 번째 가 부분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세트 나 지문을 살펴볼 거예요. 요거는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단락별로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글에 비해서는 조금 덜 어렵고 이미 변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나를 읽으실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잘 읽히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하면은 이제 낯설지 않으시죠? 정, 반, 얘네가 서로 대립된다면 이것을 수렴적 상향에 의해서 더 나은 단계까지 나아가는 종합 단계. 요거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이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요거하고 요거죠. 정반. 이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는 뭐 없어지고 하나만 우위를 차지한다든지, 하나는 규모가 축소되고 하나만 강조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두 범주라고 하면은 여기서 앞에 나온 정반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고유한 속성은 없어진 채 그냥 적당히 비슷한 성격으로 중화되는 것으로 끝나도 안 된대요. 즉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절묘하게 두 가지의 성격을 다 지니면서 조금 더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상향의 가치,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하나의 일방적 승리여서도 안 되고 뭔가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여도 안 된다. 그러면서 절묘하게 두 가지의 어떤 성격이 잘 드러나는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잘 이루어야 제대로 된 종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순간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것은 가를 읽으면서 정반 합으로 갈 때 그 종합 부분에서 수렴적 상향이란 말이 나왔죠. 두 가지를 합쳐서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다 라고 했고 같은 의미를 이렇게 다른 말로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적으로 훨씬 높아진 최상의 범주, 높은 수준의 자원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종합 단계의 특징이다 라는 걸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단락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변증법의 매력을 알려주죠. 그 매력이 무엇인고 하니 종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합의 특징은 한 군데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다. 그리고 중화 상태도 아니다. 이 두 가지 상태가 전부 아니고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 그래서 질적인 고양이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최상의 범주가 생겨나야 된다. 생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볼게요.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종합 단계에서 이렇게 수렴적 상향,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헤겔도 강조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체계를 조탁, 뭔가 다듬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이 헤겔이 생각하는 것은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헤겔이 의도한 대로 달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나의 글쓴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 그 애초의 계획 이런 것들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하고 물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하는 거겠죠? 애초의 그 기획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앞서서 가 부분 봤을 때 헤겔의 미학 살펴봤었잖아요. 예술, 종교, 철학 중에 예술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단계이다 라고 하는 게 헤겔의 미학관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이 글쓴이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그래서 요것보단 요게 그리고 요것보다는 또 요게 더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게 앞선 헤겔의 관점이었죠. 요 가의 내용이었고요.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것. 즉 직관은 예술, 표상은 종교, 사유는 철학이었죠. 이렇게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외관상으로는 그래 변증법 모델에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하지만 실질적 내용, 그러니까 내면적인 측면이겠죠. 이 내면적인 측면에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이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드러날 뿐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글쓴이가 생각할 때 종합 단계에서의 매력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질적으로 더 높아진 단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주의점은 뭔가 하나가 일방적으로 승리하거나 무언가가 소멸되면서 양쪽이 소멸이 되면서 중화 상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헤겔이 말한 대로 보면은 예술, 종교, 철학을 이 순서대로 편성하면서 이게 가장 낮은 수준, 철학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직관이 가장 낮은 수준, 사유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언뜻 봤을 때는 변증법 따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미학과 관련된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외면성을 강조한 예술은 거의 절대정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폄하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면적인 것, 개념 이런 걸 중시하는 철학이 더 가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철학만이 강조가 되고 내면성만 강화, 완성되고 있으면서 이 외면성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본연의 어떤 철학으로서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이론적인 면과 실질적인 미학에 적용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헤겔이 거의 변증법의 대가, 전문가 아니면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다면 미학 부분에서만큼은 동의할 수가 없다. 변증법, 정반, 합 해서 종합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상향되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미학 부분에서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죠. 그래서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 이것을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치 없는 것처럼 보고 있잖아요. 예술 자체가 직관, 외면적인 것, 객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졌다고 헤겔이 얘기하는 사유, 철학만이 절대정신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래서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예술의 본질 자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면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 단계에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소거되어 버리고 말았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지금 지적해 줬죠. 무언가가 소거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철학이 일방적으로 승리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변증법적 종합의 어떤 매력이 여기서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단락 내용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이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변증법이지만 헤겔의 변증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이지만 헤겔의 경우 특히 헤겔의 변증법 중 미학 부분 이 헤겔의 변증법에서 미학은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가 무언고 하니? 왜냐하면 철학만이 오로지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소거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즉 철학의 일방적 승리였죠. 어느 하나가 일방적 승리를 거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거는 양쪽에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종교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본질적인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 상태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본질적인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중화 상태도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일방적인 승리를 했고 중화 상태도 만들어진 거죠. 즉 일방적 승리하면 안 되고 중화 상태이면 안 돼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헤겔의 미학 부분에서는 다 발견이 되는 문제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쓴이의 경우는 헤겔의 변증법 원칙이 이 미학만큼에서는 제대로 완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계속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락.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철학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주관적인 세계인 거죠. 내면적인 어떤 세계에서의 어떤 개념을 적용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했다라고 나름의 대안을 줍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기서는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그런 나름의 방식, 절대정신을 추가하는 방법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학 그 다음 단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준 높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그 안에 어떤 생각, 추상적인 어떤 작품이 있다면 또는 뭐 문학 같은 것도 예술이잖아요. 그 속에 들어간 사유, 이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예술은 헤겔의 입장으로 본다면 굉장히 그냥 객관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냥 외면적으로만 감각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 속에는 사유가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예술에는 헤겔이 말한 그 객관성도 있지만 여기에 더하기 주관성도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글쓴이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걸 매개로 해서만 설명이 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그러니까 뭔가 말해놓고 어떤 이론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인 어떤 미학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그러니까 헤겔의 어떤 변증법 사상을 완전히 막 송두리째 부정하거나 그러니까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헤겔의 어떤 뭐 변증법 중에서 미학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계를 지적한 거죠. 헤겔의 미학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대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두 번째 단락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헤겔의 변증법 중에서 미학에 대한 관점만큼은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대안 또는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완전한 주관성이, 철학이 지닌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술의 사유가 들어가지 않고선 설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예술에 추가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얘기겠죠. 결국은 미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관성, 예술이 갖고 있는 객관성의 주관성을 더했을 때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직관적으로 보는 어떤 예술이 이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유의 과정, 이걸 통해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절대 정신을 예술에도 추가해서 재객관화, 예술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면도 여기에 더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락까지 봤고요.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 4번 문제, 첫 번째 문제죠. 4번 문제에서 가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은 살펴봤고 나에 해당하는 것을 빼놨었어요. 그래서 그때 빼놨던 게 1번, 3번, 4번 선지였습니다. 요거 볼게요.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 변증법이죠. 여기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의 경우는 예술의 상대적 위상이 굉장히 낮은 것이었다면 나에서는 그렇지 않다.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답은 1번이겠네요. 가, 나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답은 1번인데요. 그럼 3, 4번이 왜 틀렸는지를 볼게요. 3번.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 특정 시대에 그 부분을 잘못 인식한 걸 얘기한 게 아니죠. 이거는 헤겔이 지닌 인식의 한계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4번.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의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특정한 철학적 방법은 여기서 변증법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의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다시 막 나누고 이러는 것은 안 하죠. 그냥 거기에서 나온 그 철학적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미학 이론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틀렸어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다른 문제는 저번 시간에 다 했죠. 가와 관련된 문제들이라서. 그럼 7번 문제.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기억이 뭐였냐면은 정립, 반정립, 종합 요거였고요. 니은은 예술,
종교, 철학이었죠. 이거 바탕으로 이제 글쓴이의 관점에서 한번 해겔의 이론을 이제 분석한대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1번. 기역과 니은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정립, 반정립 서로 대립하고요. 예술, 종교 대립하는 게 철학에서 다 수렴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기역과 니은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안에는 수준 차이는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정립, 반정립.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수렴적 상향을 해서 세 번째를 만든 거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수준 차이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예술, 종교, 철학에서 해겔의 입장에서는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막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고 선형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배열한 거에 대해서 글쓴이가 뭐라고 지적을 한 거니까 일단 해겔의 이론을 분석한 내용으로는 맞습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기역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니은은 지금 예술, 종교, 철학으로 갈 때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객관성이잖아요. 이게 거의 사라지고 나중에 주관적인 성격만 강해진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었죠. 나의 글쓴이가. 그렇기 때문에 강해진다가 아니라 약해진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답은 3번이었네요. 4번. 니은과 달리 기역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일단은 첫 번째 범주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 조금 아까도 그림으로 그려봤었지만 이렇게 되는 게 정반합이죠. 정반합에서 합에서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기역에서 정반합 이론에서는 얘네가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술, 종교, 철학이라고 했을 때 얘네가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술의 어떤 성격은 거의 그냥 소거가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게 글쓴이의 관점이었죠. 그러니까 조화로운 통일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 기역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은 맞는 거죠. 그럼 5번. 니은과 달리 기역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이 드러난다. 거의 지금 4번, 5번이 맞는 똑같은 거의 같은 내용이죠. 지금 기역 부분에서는 이게 잘 이루어져요. 정반합, 합에서 수렴적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조화로운 어떤 통일 이게 잘 이루어지죠. 근데 니은의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5번의 내용도 맞는 거죠. 네, 7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8번 넘어갈게요. 8번이 3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죠. 좀 어려운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명확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그래도 실수 없이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보기는 해겔과 나의 글쓴이. 나의 글쓴이는 해겔의 미학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가상의 대화를 나눴다고 이제 봤을 때 그 일부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기 들어갈 내용이죠. 한번 볼게요. 해겔,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럼 여기 미학, 뭐 예술 이런 거죠.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 완숙기는 철학 단계죠. 지금 해겔의 경우는 예술, 종교, 그리고 철학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것. 그래서 완숙된 시기에 좀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이르러서야 최고의 지성적 통찰, 최고의 지성적 통찰이 있을 수 있는 시기도 철학 단계이죠. 이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철학이 가장 높은 수준인 줄 알았는데 이걸로 예술을 승화시켰대요. 예술미를. 그럼 철학이 어디에 반영이 된 거예요? 예술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지적으로 미성숙한 게 아니라 지적으로 만약에 성숙하다면 예술의 수준도 높아진다 라는 거죠. 철학의 수준이 높으면 예술의 수준도 높아진다. 예술을 잘하려면 철학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지금 헤겔이 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의 글쓴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뜻 보더라도 예술은 수준이 낮은 건 줄 알았는데 철학이 잘 되어 있으면 예술의 수준도 같이 높아져. 그래서 최고의 지성적 통찰이 예술에 반영이 돼. 그래서 예술미로 승화가 된대. 이렇게 보면 이 예술은 단순히 객관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관적 차원에서 뭔가 높은 가치로 이제 승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서서 가에서 봤던 그 헤겔의 미학과 약간 조금 다른 느낌? 이게 좀 있기도 해요. 한번 볼게요. 나의 글쓴이가 지금 얘기합니다.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 기본 논증 방법은 이론적인 거겠죠? 그래서 정반합 요게 이제 기본 논증 방법일 텐데 이것을 연결하면 어떠어떠한 말이 됩니다. 라고 약간 뭐 동의하는 말 하지 않겠죠. 헤겔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니까 거기서 좀 딴지를 걸거나 비판적인 말의 내용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볼게요. 1번.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대립적 범주는 여기서 뭐냐면 예술과 종교죠. 그래서 예술이 정 그리고 종교가 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는 철학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예술과 종합을 예술과 종교를 이제 종합해서 철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이 중화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 글에서는 중화가 아니라 소거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범주들을 중화한다라고 하면 예술과 종교 그것을 중화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종교에 대한 언급은 일단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그러니까 예술은 외면적인 것, 객관적인 것이라고 했죠. 근데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앞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분명히 정반합 부분에서 정은 예술, 반은 종교인데 이것을 그냥 적절히 합쳐서 상향적으로 수렴해서 가는 게 종교 철학인 게 아니라 종합한 게 철학이 아니라 헤겔이 말한 거에서는 예술은 가장 저차원적인 거고 그 다음이 종교는 조금 나은 거. 그런데 여기서 철학의 경우는 가장 수준이 높은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주관적인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고 이건 객관적인 세계로서 절대정신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이건 예전에만 그렇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기만 하는 예술인데 지금 헤겔이 하는 말로 봤을 때는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예술미로 승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괴테와 실러의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그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절대정신이 철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철학을 지금 예술에 접목시켜서 예술을 승화시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의 말은 좀 모순됩니다 라는 말을 지금 2번과 같이 한 거예요. 선지에 아예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우와 하면서 더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겁니다. 3번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은 정립 단계죠. 반정립에는 종교가 들어가잖아요. 일단 여기서 틀렸고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종합에 가까운 부분에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 우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4번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일단 여기까지 맞는 말이고요.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만약에 헷갈리면 4번하고 헷갈렸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객관적이라고 했던 예술과 그리고 주관적이라고 했던 종교 이것이 수렴적 상향을 거치면서 종합해서 철학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은 이미 객관과 주관의 성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기에 있는 헤겔의 말에 연결해서 보자면
철학을 지금 예술에 접목시켜서 상향시킨 거거든요. 그렇다면 철학이 갖고 있는 면을 예술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 속 괴테나 실러의 문학 작품을 얘기하면서 말했던 이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객관성과 주관성을 모두 지니는 것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졌다라는 말은 적절치 않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건 예술 아니죠. 예술은 절대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절대정신으로 규정됐던 건 철학이에요. 여기서 이미 말이 틀렸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답이 2번이에요.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9번 문제에서는 우리 지금 3개가 남아 있었어요. 1, 2번은 다 틀린 거 가하고 연결해서 봤었고요. 3번을 보시면요.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라고 하는 그 끝나도를 귀결되어도 라고 바꾼다면 될까요? 일방적 승리로 귀결되어도 안 되고 귀결이라는 것은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죠. 끝나도 어떤 결말을 만들어내다. 귀결 맞는 거예요. 4번째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 내용을 여기서는 진짜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뭐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간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태나 모양이나 성질 같은 게 대강 그거라고 그 정도라고 여기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실질적 내용을 살펴보다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뭐로 그냥 대충 어느 정도 그냥 그런 정도다라고 여기는 간주하다라는 표현하고는 맞아떨어지지 않죠. 5번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뭐 도달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지다 뭐 이런 걸 텐데 여기서의 결성되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과 사람이라든지 어떤 조직, 단체 이런 게 조직되다. 그런 식의 어떤 만들어지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지다라고 하는 말로는 바꿀 수 있지만요. 결성이라는 말 자체는 조직이나 단체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조직이나 모임을 맺다. 이런 맺을 결자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조금 많고 그리고 지문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꼈겠지만요. 전체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방금 여러분들과 같이 본 내용 구조도 같은 것들을 다 그리면서 하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할 때 하루에 한 지문이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버겁다면 뭐 일주일에 2개 아니면 너무 힘들다. 그럼 일주일에 뭐 1개의 지문이라도 정말 치열하고 꼼꼼하게 내용이 어떻게 좀 빠뜨리거나 잘못 읽는 부분이 없이 꼼꼼하게 정리하고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실제 시험 현장에서 굳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면서 읽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자꾸자꾸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